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6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들으며 격분하기도 하고 감동한 적은 있어도 저의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게 딱 저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편하게만 살 줄 알았더니 뒤늦게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저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장성한 자녀 둘이 있고 교직을 정년 퇴임 후 지금은 남편과 노후를 위해 양평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6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둘째 딸은 미혼입니다. 올해 32인 딸은 비혼주의자라 결혼 강요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게 놔두고 있어요. 저는 큰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는 이제는 애들과 좀 거리를 두고 편하게 살 요량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하죠. 저도 자식이랑 평소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제는 떨어져 지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집안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얼마 전 그야말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손발이 떨려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집 장남인 아들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그의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 한동안 사경을 헤맨 일이 있었어요. 큰일 없이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럴 거예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그 사고가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겠죠. 저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이자 저의 며느리였던 아이의 엄청난 진실을 알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우리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전 며느리의 악행을 고발하는 사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사고를 당할 당시 결혼 3년째, 아이는 없었고 나이도 고작 33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유명 공대를 나와 IT 관련 회사를 다니는데 와이프를 같은 업종 사람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도 똑똑하고 꽤나 이름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둘이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니 참 잘 맞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 문제도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니 재촉하지 않았어요. 물론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 넘어갈 때쯤인가? 명절 전에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혼자 집에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이길래 그리 뜸을 들여?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마, 실은 집사람이랑 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요. 둘 다 아직은 일이 좋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워라밸 망치는 건 원치 않아서요. 저는 아이를 낳아도 맞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집사람은 자기 커리어가 단절되는 게 싫다네요.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바라는 거긴 하지만 우리 딩크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명절에 손주 보고 싶다는 말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러니 너도 원하는 거고?
아직 둘 다 나이가 젊고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으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는 있지. 그런데 나중에 정작 원할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해. 솔직히 엄마가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니? 둘이 확실히 결정한 거야? 네. 집사람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요. 제가 동의 안 하면 헤어지는 것도 고려한다고 하도 으름장을 놔서요. 그래? 일단 그건 부부가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엄마가 서운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지. 중요한 건 너도 동의했느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원하는 게 그렇다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나중에 아이를 원하게 될지는 몰라도 저도 지금 당장은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혹시나 명절에 시댁에 온 아내가 손주 타령을 들을까봐 미리부터 와서 엄마인 저에게 둘이 합의한 걸 귀뜸해 준 겁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어찌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결혼한 이후 삶은 부모가 관여할 것이 아니니 알았다 하고 며느리에게도 일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원래부터가 살가운 성격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도 시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라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버릇없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워낙에 표정 변화 없고 말이 없는 아이지만 그만큼 진중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퇴임하고 귀촌하면서 서울 살 때보다는 아무래도 얼굴 보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빼고는 저들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 주말에 오라가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식 있는 분들이라면 자식이 그저 아무 소식 없어도 무탈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아들놈이 불쑥 집에 내려와 엄마 밥을 먹겠다고 하면 이 녀석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명절에 딸내미는 일 때문에 나가버리는 일이 많았고 아들네가 와도 제사가 없는 우리 집은 식사만 간단히 한 끼하고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습니다. 단출한 식구라 명절들 조용히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시댁에 와서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느닷없이 연락해서는 주말에 엄마 집에 오고 싶다길래 언제든지 오라고 했죠. 저는 당연히 며느리도 함께인 줄 알고 같이 오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들이 혼자서만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웬일로 엄마 밥을 먹고 싶다 그래?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혼자 온 거니? 엄마, 나 주말에 자고 가도 돼요? 엄마 밥도 먹고 주말에 오래간만에 내 방에서 푹 쉬고 싶어서. 너 자고 가면 네 집사람이 걱정할 거 아니야. 너 설마 선영이랑 싸운 걸 아니지? 말 안 하고 온 거면 지금이라도 연락은 해놔.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고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아들이 말하는 표정만 봐도 딱 아는 법이잖아요. 저 걱정할까 봐 말은 안 하지만 분명 부부 사이에 뭔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더는 캐묻지 않았네요. 그냥 맛있는 밥 해주고 푹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부부가 싸울 수는 있어. 앞으로도 싸울 일은 무척 많을 거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도망치면 답이 없는 거야. 싸우고 나서 절대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렴. 너무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얘기해보고 여자는 남자가 다정하게 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 아들은 대답도 없이 씁쓸하게 웃고 말더라고요. 세상에 안 싸우는 부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은 했지만 둘이 잘 알아서 풀어나갈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왠지 아들의 표정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저는 아들이 다녀간 이후로 문자도 보내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속 깊은 녀석은 저에게 부부 사이의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니 오히려 아들이 중간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일상을 깬 건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며느리인데 저녁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가 이상하게 불안하더군요. 그래, 아가. 엄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그런데 전화기 너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오늘 교회에 바람 쐬러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이가 많이 다쳤는데 일단 지금 병원에 왔거든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일단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날벼락같이 무슨 소식인가 싶어 일단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니? 우리 상현이가 많이 다쳤다는 거니? 대체 사고가 어쩌다 났길래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일단 지금 응급수술 들어간대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상태가 안 좋다니. 설마 많이 다친 거니? 저는 며느리 대답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경황이 없었는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군요. 저는 남편과 급히 차를 출발해 서울병원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다쳤다길래 어디가 부러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 녀석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둘이 나들이를 다녀오다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사거리에서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SUV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만 운전석 쪽으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하필 그날 기름값 아낀다고 경찰을 끌고 나가서 차가 파손된 만큼 아들도 많이 다쳤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와서 이미 며느리에게 진술서를 받은 듯 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고 수습은 나중일 일이고 일단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일단 무사한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의식이 없는 채 수술실로 들어가 있었지만 며느리는 갈비뼈에 금이 간 정도의 부상만 입었더군요. 저는 그나마 며느리라도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라도 괜찮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아유, 우리 아들이 운전을 막 하는 아이가 아닌데 어쩌다 그런 사고가 난 거야, 어? 과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가 갑자기 들이받은 거라서요. 저는 괜찮지만 남편이 앉아있던 운전석 쪽은 정말 처참했어요. 저도 잠깐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니. 며느리는 정신이 없었는지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괜찮을 거라고 남편과 기도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말하기를 장기가 파열되고 워낙 출혈이 심해 오늘이 고비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아들이 저를 앞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아들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고군분투하는 거 보면서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죠.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의료진 케어를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는 뭔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무조건 일반 병실에 상주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있는 게 힘들어 저와 남편이 서울에서 자취하는 딸 집에 머물며 교대에서 병원에 상주했어요. 물론 며느리도 저와 저녁 시간에는 교대를 종종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길 일주일째. 하지만 아들은 수술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난 충격이 몸에 큰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호흡기를 달고 있는 데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면회 시간에 무조건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얼른 깨어나라고 옆에서 매일 얘기해 주는 게 그나마 엄마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사고 수습 때문에 몸을 추스르고 나서 한동안 경찰서니 보험사니 알아보느라 바쁜 듯 했습니다. 아들을 저지경으로 만든 가해자가 혹시 음주운전을 했거나 운전 부주의가 아니었는지 물으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일단 경찰 조사는 받고 있는데 아마 음주도 아니고 고의가 아니라서 큰 처벌은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합의해주면 그만이긴 한데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 합의해줘도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네요. 아무튼 저도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지금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으니까요. 합의? 아니,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만 가만히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서야 대체 왜 그런 거라니? 사고 낸 원인은 꼭 밝혀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며느리는 세상 지쳐 보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남편 저렇게 병원 신세 지고 있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우리 그이 회복하는 것만 신경 써주세요. 며느리는 저의 말을 부담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아들 걱정만 했던 것이 문득 미안해지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기약 없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처벌보다 내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게 엄마인 저에게는 중요했으니까요. 물론 며느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가 아들 면회를 가면 아들은 비록 의식은 없어도 엄마인 저의 목소리를 듣고 눈썹을 실룩거리거나 뭔가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게 의식이 돌아오는 증상 같아서 의료진에게 말해봤지만 유의미한 반응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언젠가는 의식이 꼭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 지낸 지 보름이 넘어가면서 저와 남편은 일상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마냥 병원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며느리도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기에 며느리와 상의해 몇 시간 정도는 간병인을 쓰고 저도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즈음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도 점점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뭔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걸 자꾸 의식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리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을 쓰면서부터는 거의 병원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이 넘어갈 무렵 너무한다 싶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어찌 되어 가는지도 궁금했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병원에 며칠에 한 번은 오라고 타이를 생각이었죠. 예, 아가. 너는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니?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아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네 남편도 힘을 내서 얼른 회복하지. 출퇴근 힘든 건 알지만 주말만이라도 병원에 들르렴.
어머니, 지금 제가 병원에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의식도 없는 사람 겨우 10분 보자고 제가 여기서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간병인도 쓰는데 제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병원비도 어머니가 전부 부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지금 저 사고 처리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 제일 믿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니. 힘들어도 아들을 얼른 깨어날 수 있게 신경 좀 써줘. 하지만 며느리는 주말에도 아들을 보러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던 게 오히려 기분이 나빴는지 못 온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죠. 참다 못한 저는 며느리에게 반찬이라도 챙겨주고 얼굴 보고 얘기를 나눌 요량으로 시간을 내서 아들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주말 아침이라 며느리가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 출발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몇 번 전화를 해도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다 왔을 때까지도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은 아파트가 아닌 4층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맨 위층을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아들 집에 올라가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4층에 있다가 내려오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엘리베이터에 웬 젊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는 편한 차림이었고 이상한 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4층 아들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안에 있던 며느리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벌써 갔다 왔어?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마치 집에 올 사람이 있었다는 듯한 말이었죠. 나이 든 사람은 행동은 느려도 눈치는 빤한 법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제가 서 있는 걸 보더니만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째요? 저 집에 없었으면 어쩌시려고요?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왔다. 연락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니? 집에 있었으면서 전화가 온 것도 몰랐다는 거야?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그걸 몰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전화기를 찾더니만 그제야 아차 싶은 얼굴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이 집에 저밖에 없는데 반찬 먹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해오세요. 암튼 잘 먹겠습니다. 근데 어쩌죠, 어머니? 저 금방 나가봐야 해서 어머니 차도 한 잔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됐다. 나도 이거만 주고 가려고 했어. 암튼 엄마가 힘들게 만든 거니까 너 잘 챙겨 먹고 조만간 상인이 보러 병원에 들러라. 의사 말로는 뇌파 검사도 괜찮고 통증 반응도 있는 거 보니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아, 네. 그렇구나. 암튼 마냥 저러고 누워있지는 않겠죠. 알았어요,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는 병원에 들러볼게요. 그래, 이번 주는 꼭 오는지 내가 볼 거야. 우리 아들이 너랑 있다가 사고 당한 건데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며느리는 저의 말에 대꾸도 안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 모습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는 모른 척하고 일단 아들 집을 나왔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조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남자가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아까와는 달리 저를 은근히 힐끗거리며 낌새를 살피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병원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정황이 며느리의 외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무작정 의심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병원에 매여 있는 몸이라 뒤를 밟을 수도 없었고 고민 끝에 일단 흥신소에 돈을 주고 며느리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고 알아보기로 했어요. 만약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가 보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히 며느리가 혹여 외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만 했었어요. 더 무시무시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남편도 병원에 있고 아무도 자기를 터치할 사람이 없으니 비교적 뒤를 밟기가 쉬웠다고 하더군요. 슬프지만 예상대로 며느리는 우리 아들 모르게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내연남은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으니 아예 내연남과 집서 동거하다시피 하며 출퇴근도 같이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사람 정보는 우습지 않게 알아내는 게 가능하더군요. 흥신소 직원이 조사한 걸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며느리 내연남이라는 사람이 며느리와 경찰서에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웃긴 건 들어갈 때는 따로따로 모른 척 들어가면서도 경찰서에서 나와서는 한 차를 타고 간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경찰서 갈 일은 우리 아들 교통사고 관련한 일이라 그간의 일을 설명해 줬더니만 흥신소 직원이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기에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이번 일은 며느님 외도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도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서 법적으로 처벌은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며느님 외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형사사건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며느리가 외도 말고 다른 짓도 한 건가요? 이미 바람 피운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대체 또 무슨 짓을 더 한 거죠? 형사사건이라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드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드님 사고 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며느님이 만나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모님, 며느님이 내연남이랑 짜고 아드님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사고 낸 사람이랑 며느님이랑 합의하셨다고 했죠? 애초에 며느님이 아들 보내버리려고 꾸민 일인데 둘이 합의하면 뭐합니까? 합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게 전부 연기라 이거예요.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사모님이 외도만 가지고 아들 이혼시킬 게 아니라 형사로 고소를 하셔야 해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듣고 머리통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죠. 남자랑 눈이 맞았으면 둘이 갈라서면 되는 일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남편을 걸림돌이라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은 치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꾸민 거라 생각하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경찰에 고소할 때 쓰라며 두 사람이 만나는 증거 사진들을 전부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란히 애정행각을 하며 같은 차를 타고 한 집에서 나온다? 이건 경찰이 봐도 의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증거는 충분할 겁니다. 저도 많은 사건 맞아서 뒷조사 해봤지만 사모님 며느님처럼 소름 끼치는 여자는 처음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바람 나면 싹싹 빌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며느님은 와 어떻게 남편을 사고로 위장해서 해칠 생각을 하나요? 아무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요. 아드님 핸드폰 있으시죠? 한번 열어서 살펴보세요. 아드님하고 며느님 사이도 분명 조짐은 있었을 겁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 말대로 그날 혼수 상태인 아들의 핸드폰 잠금을 해제했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은 이미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혼자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이혼도 고려했지만 마음을 잡고 아내를 용서하기로 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아들의 폰에 남아있더군요. 그날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이 깨어나기 전에 저 못된 년을 옆에서 치워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도 그동안 남편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찔렸던 건지
주말에는 병원에 왔더군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오늘 간병인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병원에 대기할게요. 어머니는 아가씨 집 가셔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됐다. 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있을 테니까 너나 집에 가서 쉬어라. 언제는 남편 병원에 오지도 않는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있는다니까요. 무슨 짓을 하긴요. 설마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해코지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너 하는 거 보니까 딱 우리 아들 죽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서 그렇지. 암튼 올 필요 없다. 네 말 맞다나 간병 있으니까 사람 손 필요 없어. 앞으로 오지 말아라. 아마 앞으로 너랑 나랑 좋게 보는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진짜 서운하셨나 보네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남편이 반식물인간인 마당에 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신들 뭘 어쩌겠어요. 그래, 알았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하렴. 나 역시 앞으로 내 할 일을 할 거라는 것만 알아둬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내 자식한테 몹쓸 짓 한 사람 혼내주려는 엄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며느리는 뭔가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제 말을 듣더니만 당황하면서 대충 인사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내 자식 해코지하려고 한 걸 알았는데 어찌 제가 그녀에게 말을 곱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있던 2달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을 이혼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를 이혼시키는 건 당사자 둘의 문제라 법적으로 시어머니인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내연남에게 눈이 돌아가 우리 아들을 해치려 했다면 적어도 살인미수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신고 전 저는 며느리가 모든 걸 털어놓을 마지막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너, 우리 상현이 교통사고 말이다. 우리랑 상의도 없이 가해자 합의해줬다던데 그거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니? 무슨 할 말이요? 제가 합의해줘도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는다잖아요. 감형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 중요하니까요. 보상받으면 남편 병원비로 쓸게요. 그래, 알겠다.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선영이 너,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두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라는 걸 알아두렴. 기회를 줘도 너는 끝까지 뻔뻔하구나. 갑자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요, 남편 사고 날 때 옆에서 같이 당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거 모르세요? 자꾸 저 떠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딱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네요. 그거 보고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조사한 증거물을 챙겨 경찰서에 가서 며느리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에게 증거물을 들고 찾아가 머리채라도 젓고 화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혹여 그 연놈들이 도주할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고소장을 내고 병원에 왔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며느리는 며칠 후 그 내연남과 집에 함께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내연남은 원래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로 위장해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흥신소 직원이 한 말이 맞더군요. 며느리는 내연남이 너무 좋았는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주면 며느리는 그걸 또 내연남에게 보내곤 했다더군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당한 아들의 복수를 한 것 같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황당하게도 며느리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 월급을 사치를 하고 내어난 건 놀아나느라 늘 돈이 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다가 급기야는 그 돈을 내연남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했다네요. 그런데 내연남은 알고 보니 게임 중독의 도박 중독자였다는군요. 둘 다 돈이 궁하니 작당 모의를 하고 그 똑똑하다는 머리로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겁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아들도 그냥 누워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70일째가 되어가는 날,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반 병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우리 아들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주치의 면담을 하고 아들을 면회했는데요. 저는 그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왔다고 안간힘을 쓰며 눈을 뜨려고 하더군요. 제가 하는 말도 전부 알아듣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면회하는 동안 아들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엄마야, 그동안 힘들었지? 치료 잘 견뎌주고 눈 떠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제가 우니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얼마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해줬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아들은 뭔가 말은 하고 싶어 했는데 호흡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오늘 호흡기 뺄 거니까 조금 있으면 말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들, 조금만 힘내보자. 깨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제가 손을 잡아주자 맞잡아오는 손의 힘이 꽤 세더군요.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으니 이제는 몸만 건강해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의료진들이 말할 때는 반응이 그리 강하지 않았는데 가족인 엄마가 와서 말을 하니 바로 눈뜨고 반응을 잘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아들은 그 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깨어나는 시간도 늘고 의식도 또렷했고요. 그러다 얼마 후 아들은 드디어 중환자실을 탈출해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은 몸을 회복해가면서 뭔가를 다 안다는 듯 며느리의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당한 걸 솔직히 말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아들은 며느리가 오지 않는 거 보고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도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 건 알았어도 내어난 것 짜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한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건강해지고 할 작정이었어요.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천천히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건강했던 몸이라 한번 탄력을 받으니 회복이 빨랐습니다. 거의 회복을 할 무렵까지도 아들은 자기 집사람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제 때가 왔으니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아들이 먼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실은 저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다 아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 이제 얼추 회복됐으니까 집사람이랑 이혼 소송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셔야 해요. 너 언제 한 거야? 엄마는 계속 너 마음 아플까봐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 사실 사고 전에도 집사람이 회사 동료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자주 싸우는걸요. 내연 관계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집사람 회사에 저도 아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집사람이랑 내연남이랑 둘이 구속됐다고 회사도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아들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고 다행히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미움도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엄마, 나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깟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더 다시 살게 된 인생인데 나 배신한 사람한테 에너지 쓰면서 살 생각 없어요. 어차피 재판받는 도중이니까 이혼 소송도 같이 하려고요. 저는 아들이 짠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래, 아들, 네 말이 맞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너 싫다는 사람에게 에너지 써봐야 뭐하겠니? 잘 생각했어. 엄마가 변호사 쓰는 거 도와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어. 그 후 아들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고 며느리와는 이혼 소송 후 헤어졌습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와 내연남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수사하는 동안 그 둘이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에 고의로 우리 아들을 해치려는 계획도 전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를 다 지웠다고 해도 포렌식인지 뭔지를 통해 전부 복원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둘에게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각각 4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이 나왔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형이 5년도 채 안 나오다니 적어도 무기징역은 나올 줄 알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것도 이때 알았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습니까? 처벌이 생각보다 약해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게 둘 다 결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은 치르게 된 거니까요. 그걸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아무래도 예전처럼 100%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분간은 공기 좋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돌봐줘야 했습니다. 재활치료도 하고 정신과 상담 치료와 우울증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3년 지난 지금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중견의사에 재취업도 한 상태고요.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승진도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본인의 삶을 잘 챙기는 것 같아 이제는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아들도 대답 없이 씩 웃긴 합니다. 아직 우리 아들처럼 큰 배신을 겪고 이혼한 사람은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에 용기 내 보낸 사연이니 구독자분들이 공감하며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